안녕하세요. 하나뿐인 아들 덕분에 인생 역전에 성공한 60대 여성입니다. 가정불화로 고생했던 어린 시절부터 2번의 결혼과 이혼까지 나름 제 인생엔 파란만장한 일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그런 제 과거를 썰밤 가족분들과 나누고 싶어 이렇게 글을 적게 됐어요. 글솜씨 없는 주부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제 취미는 독서인데요. 그 중에서도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를 참 좋아해요. 톨스토이가 자신의 대표작 안나 카레니나에서 그랬잖아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라고요. 누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 아니랄까봐 어쩜 그렇게 한 문장으로 삶의 본질을 간파했는가 모르겠어요. 행복과 달리 불행은 사람마다 각기 다른 얼굴로 다가오잖아요. 누군가는 돈이 없어 불행하다 느낄 테고요. 또 다른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로 불행을 느낄 테죠. 그리고 어디 불행이 한번 찾아오고 말던가요? 이 불행이란 놈은 얄밉게도 매 순간 끊임없이 우리 삶 앞에 나타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죠. 저 역시 어릴 적부터 제게 찾아온 수많은 불행의 얼굴들을 마주하며 살아왔어요. 저는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던 지방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살았는데요. 평소 과묵했던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사람이 확 변해서요. 조금만 수틀리는 일이 생기면 집안 세간을 집어던지고 고함을 지르셨죠. 때때로 어머니나 저를 때리기도 했고요.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저와 남동생은 일찌감치 어른이 되어야 했어요. 특히 저는 여자라는 이유로 여러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아야 했는데요. 아버지는 저만 보면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계집애는 정성 들여 키워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어차피 나중에 다른 놈이 집어가 버리면 남의 집 식구야. 그런 아버지 때문에 저는 중학교도 다니다 말았고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밭일과 집안일에 매달리며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하루 종일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도 밥 한 술 뜨는 게 눈치가 보이는 삶이었네요. 마을에서는 절 두고 부지런하고 말 잘 듣는 효녀라며 칭찬했지만 제 마음속엔 항상 답답함이 가득했죠. 나도 공부를 더 하고 싶다. 나도 도시에서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어요. 그런 제가 서울에서의 삶을 동경하게 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어쩌다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본 서울의 삐까뻔쩍한 거리와 사람들, 높은 빌딩은 제게 꿈도 못 꿀 세상이었죠. 하지만 그 화려한 도시를 동경하는 마음은 날이 갈수록 더 커졌어요. 그리고 그런 제게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죠. 친하게 지내던 이웃집 친구의 말 한마디로 말이에요. 서울에 있는 우리 언니가 섬유 공장에서 일하는데 사람이 더 필요하대. 나이는 상관없고 그냥 손만 야무지면 된다는데 너도 같이 가볼래? 정말? 그래도 돼? 당연하지. 네가 나보다 바느질 솜씨도 더 좋잖아. 친구의 말에 기뻤던 것도 잠시. 이내 아버지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절대 허락할 리 없는데. 당연히 몰래 가야지. 몰래? 그래. 너희 아버지 성격이 널 서울에 보내주겠어? 밤에 식구들 다 자거든 몰래 나와. 시내까지 걸어간 다음 거기서 서울 가는 첫차 바로 타자. 어때? 글쎄, 걸리면 아버지가 날 가만 안 둘 것 같은데. 어머니한텐 또 뭐라고 해. 여전히 망설이기만 하는 저를 보며 친구가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쳤어요. 현수가, 너 정말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이런 시골 깡촌에서 하녀처럼 너희 아버지 수발 들고 밭일이나 하다가 얼굴도 모르는 남자한테 팔려가듯 시집 갈 거냐고. 난 그렇게 못 살아. 그래서 서울 가려는 거야. 넌 달라? 친구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무섭기도 하고 아버지 몰래 서울로 도망친다는 게 폐륜을 저지르는 것 같기도 했지만 용기를 내기로 했죠. 갑갑한 지옥 같은 제 삶을 바꿔보고 싶었으니까요. 그래, 나도 갈래. 여기서 살다간 나 제명에 못 살 것 같아. 그래, 그럼 당장 내일 떠나자. 괜찮지? 응, 미리 짐 싸둘게. 이튿날 밤, 저는 밥상 위에 편지 한 통만 남겨두고요. 보따리를 싸들고 친구와 함께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어요. 상경한 첫날, 전 완전히 다른 세상에 발을 디딘 것 같았어요. 밤에도 밝게 빛나는 거리와 끝없이 이어진 차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하지만 꿈꾸던 것처럼 화려하기만 하진 않았죠. 친구 언니가 연결해준 공장은 허름했고 기계 소리와 분진 속에서 종일 미싱을 돌리는 건 결코 쉽지 않았어요. 아휴, 이래서 시골 촌년들은 안 된다니까. 솜씨가 이게 뭐야? 어딜 봐도 어설퍼, 어설퍼. 공장 언니들 중 몇몇은 텃세를 부리기도 했지만 저는 주눅들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거친 욕설과 커다란 주먹에 비하면 그쯤은 애들 장난질 같았으니까요.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대신 하루도 쉬지 않고 악착같이 일했어요. 빨리 돈을 모아 두 다리 쭉 뻗고 편히 잘 수 있는 제 공간을 갖고 싶었거든요. 당시 저는 같이 상경한 고향 친구 그리고 그 언니와 함께 살았는데요. 저만 친자매가 아니다 보니 소외감도 좀 느껴지고요.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버틴 덕분일까요? 하나둘 절 좋게 봐주는 언니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일도 빠르게 적응이 되어갔어요. 통장에 돈도 조금씩이지만 쌓이기 시작했죠. 서울에서 홀로 살아간다는 건 녹록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 힘으로 벌어먹고 산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텼네요. 그러던 중 제 삶에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 사람은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동료였는데요. 처음엔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인상이라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어느 날 원단 박스를 들어 옮기다 허리를 다쳤을 때 그 사람이 조용히 다가와 제 박스를 들어주더군요. 혼자 하다간 큰일 나요. 같이 들어요. 아,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는데. 괜찮겠뇨. 며칠 전에도 혼자 옮기다 허리 다쳤잖아요. 이런 건 남자들이 하는 거예요. 목소리는 한없이 무뚝뚝한데 말의 내용이나 행동은 너무나 다정했어요. 이후로도 그 사람은 틈날 때마다 제게 도움을 주곤 했어요. 무거운 짐을 대신 날라주는 건 물론이고요. 점심시간엔 말없이 제 자리에 음료수를 두고 가기도 했죠. 이거 뭐예요? 그냥 하나 남았어요. 먹기 싫으면 버려요. 쑥스러운 듯 돌아서는 그를 보며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네요. 살면서 그런 감정을 느껴본 건 처음이었어요. 공장 사람들도 저와 그 사람의 미묘한 기류를 하나둘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요즘도 그렇지만 다들 남의 연애사인 왜 그리도 관심이 많던지요. 잘해보라는 둥, 괜찮은 사람 같다는 둥, 좋은 얘기로 부추기는 건 기본이고요. 창고 정리나 심부름 당번 같은 것도 일부러 그 사람과 저를 짝지시켜줬네요. 그 분위기가 부담스러웠지만 솔직히 싫지만은 않았어요. 자연스레 그와 가까워지면서 대화할 기회도 많아졌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일을 마무리하고 퇴근하려는데 그 사람이 절 기다리고 있더군요. 같이 술이나 한잔하자면서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수줍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 뒤 그를 따라 나섰죠. 노포에 술과 마른 안주를 깔아놓고 그와 맥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문득 그가 뜬금없는 질문을 던지더군요. 현숙 씨는 꿈이 뭐예요? 꿈이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밥 굶지 않고 남편이랑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따뜻한 집에서 사는 거. 그거 너무 소박한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텐 그런 소박한 꿈도 참 이루기 어렵네요. 부모님을 떠올리며 씁쓸하게 미소 짓자 그 사람이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리곤 뜻밖의 말을 꺼내더군요.
내가 현숙 씨 그 꿈 이뤄줄게요. 우리 한번 만나볼래요? 박력 있는 고백과 달리 맞잡은 그의 두 손은 긴장으로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그 서툰 모습에서 그 사람의 진심이 느껴졌죠. 저는 또 한 번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고요. 잠시 후 그의 입술이 제 입술로 내려앉았네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됐고요. 만난 지 6개월 만에 동거를 시작했어요. 지금이야 기야말 일이지만 그땐 식도 안 올린 남녀가 같이 살림을 차리는 게 흔했네요. 혼인신고도 안 했지만 어쨌든 사실혼이었으니 나름 신혼살림을 꾸린 거잖아요. 작은 월세방에 연탄불을 떼는 보잘것없는 집이었지만 그래도 남편과 함께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게 마음에 들었어요. 작은 창문도 곰팡이 핀 벽도 그저 아늑하게만 느껴졌죠. 남편은 결혼 후에도 여전히 다정했고요. 공장에서도 묵묵히 일하며 저를 챙겨줬어요. 퇴근 후엔 둘이 나란히 앉아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도 없는 집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가끔은 시장에서 싸구려 과일을 사와 서로 먹여주기도 했고요. 그렇게 사소한 순간들이 저에겐 너무나도 소중했어요. 비록 가진 건 없었지만 그땐 정말 세상 부러울 게 없었거든요. 그렇게 남편과 같이 산 지 1년이 좀 지났을 무렵 저는 마침내 임신을 하게 됐어요. 내심 아기가 얼른 생기길 바랬던지라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남편 역시 눈물까지 흘리며 감격했죠. 진짜야? 내가 아빠가 되는 거야? 오늘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고 왔어. 이제 6주 됐대. 고마워 현수가. 나 아빠 되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거든. 내가 이제부터 진짜 잘할게. 지금도 잘하는데 얼마나 더 잘하려고. 더 잘해줄게. 두고 봐. 그날 밤 저희는 아기의 미래를 이야기하며 행복한 꿈을 꾸었어요. 저와 마찬가지로 가난에 대한 서름이 있던 남편은 태어날 아이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다 하더군요. 우리 아이 꼭 나처럼 고생시키지 않을 거야. 좋은 학교 보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 거야. 나만 믿어.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어요. 제가 임신으로 일을 그만두고 나니 수입이 반으로 줄었고 자연스레 생활비가 빠듯해졌죠. 저축은커녕 병원이라도 한번 다녀오면 그달은 통장에 빵꾸가 났어요. 남편은 그럴 때마다 애써 밝은 척했지만 지쳐 보이는 날이 많았죠. 당신 괜찮아? 요즘 매일같이 야근하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난 괜찮아. 괜찮긴 얼굴이 퀭해졌는데 살도 좀 빠진 것 같고. 걱정 마. 난 당신이랑 뱃속에 우리 태양이만 있으면 힘이 넘치니까. 남편의 애써 강한 척하던 모습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아이가 태어난 후 생활이 더 어려워졌거든요. 설상가상 금슬좋던 저희 부부 사이도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밤낮 없이 아기를 돌보느라 고단했고요. 남편도 일거리를 늘리느라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다툼이 잦아졌어요. 나왔어. 밥은? 미안해. 지금 준비할게. 지윤이가 자꾸 잠투정을 부려서. 지금 밥을 차리겠다고? 장난해 진짜?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온 사람한테 뭐 하는 거야 당신? 그러고도 당신이 주부야? 제 말은 들으려고도 않고 다짜고짜 화부터 내는 남편을 보면서 저도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어요. 내가 뭐 집에서 놀아? 나도 집에서 지훈이 보랴 살림하랴 힘들어. 당신은 출근하면 담배도 피고 점심도 먹고 숨들릴 틈이라도 있지. 난 애한테 묶여서 화장실도 맘대로 못 간다고. 근데 당신은 그런 내 힘듦을 알아준 적이나 있어? 집에 오면 피곤하다고 자기 손으로 물 한 잔 안 떠먹으면서. 다른 여자들 다 그렇게 살아. 애 키우고 살림하고 그러면서 부업까지 하는 여자가 널렸는데 뭐가 힘들다고 그렇게 징징거려? 제 고충을 알아주기는커녕 자기 힘듦만 내세우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던 걸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은 점점 더 가정이 소홀해졌고요. 전 그럴수록 외로움에 지쳐갔죠. 결정적인 갈등은 남편이 실행 문제로 저를 무턱대고 몰아붙이면서 시작됐죠.
사실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거든요. 제가 배운 것도 없고 친정 또한 별 볼 일 없다는 이유에서였죠. 그렇다고 뭐 남편이 저에 비해 대단히 조건이 좋았으면 몰라요. 남편 역시 대학을 못 나온 건 마찬가지였고요. 시댁 또한 가난한 농사꾼 집안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별의별 트집을 잡으며 저를 괴롭히셨죠. 그나마 시댁과 저희 집이 거리가 좀 있어서 평소엔 얼굴 볼 일이 별로 없었는데요. 뭐 제사 때나 명절에 시댁에 내려가면 이만저만 괴로운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절 보자마자 온갖 싫은 소리를 쏟아내셨거든요. 아니 얘, 넌 무슨 조기 손질을 그렇게 하니? 친정에서 안 배웠어? 아,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 집은 제사상에 따로 조기를 올린 적이 없어서. 아휴, 이래서 근본 없는 집하고는 사돈을 맺었으면 안 되는데 어쩜 넌 친정에서 뭐 하나 제대로 배운 게 없니?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더 노력할게요. 됐다. 노력은 무슨.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어쩌다 내 팔자에 이런 며느리가 들어와서.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는 제게서 늘 부족한 점만 찾으셨어요. 속상한 마음에 남편에게 하소연도 해봤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시원찮기만 했네요. 당신도 참. 그냥 한결 듣고 흘려. 우리 엄마 원래 성격이 그런 거 몰라? 괜히 당신만 속끓이는 거야. 어떻게 한 귀로 듣고 흘려? 나뿐 아니라 우리 부모님까지 욕보이시는데. 애초에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해? 뭘 또 당신만 힘들어. 그러지 말고 당신이 어머니한테 뭐라고 좀 해봐. 나까지 끼어들면 더 복잡해져. 그냥 넘어가. 저를 지켜주긴커녕 무책임하게 나 몰라라는 모습에 서운함이 쌓여갔어요. 고부 갈등이 심해질수록 남편과의 다툼도 늘어갔죠. 분명히 사랑해서 한 결혼인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점점 타인보다 멀게 느껴지더군요. 그렇게 저희의 결혼 생활은 점점 삐걱거렸고요. 남편은 일 핑계를 대고 동료들과 술을 마시는 일이 잦아졌죠. 그래도 그때까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진 않았는데요.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온 남편의 옷에서 낯선 화장품 냄새를 맡았을 때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죠. 이거 뭐야? 옷에서 웬 여자 분냄새가 나? 제 지적에 남편은 당황한 것도 잠시, 이내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어요. 뭐긴 뭐야. 동료들하고 같이 술 먹다 보니 묻은 거겠지. 왜 그렇게 예민해? 동료 누구? 나도 아는 사람이야? 온지 얼마 안 돼서 당신은 모르는 사람이야. 그만 좀 해. 남편은 귀찮다는 듯이 대화를 피해버렸어요. 그 성의 없는 해명에 저는 마음속 의심을 지울 수 없었고요. 그날 이후로 제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죠.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목이 말라 눈을 떴는데요. 남편이 거실 전화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 오늘 나도 너무 좋았어. 내일 또 만나? 더 이상 제게 들려주지 않게 된 다정한 목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저는 바로 달려나가 남편의 앞에 섰어요. 뭐야 당신? 지금 누구랑 통화한 거야? 뭐가? 그냥 엄마랑 전화 좀 한 거야. 이 밤중에? 내가 한번 어머님한테 지금 전화해서 물어볼까? 애초에 어머님한테 나도 너무 좋았다느니 내일 또 보자느니 그런 말을 한다고? 당신 지금 내 전화 다 훔쳐들은 거야?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던 남편은 이내 자신의 바람을 실토했어요. 그래, 잠깐 다른 여자 좀 만났다. 나도 너랑 사는 게 오죽 힘들면 그러겠냐? 뭐?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어떻게 나랑 지운 일 두고 그럴 수가 있어? 남자가 바깥 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요란 좀 떨지 마. 그냥 잠깐 만나는 거야. 진지한 사이도 아니라고. 뻔뻔한 남편의 대답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요란 좀 떨지 말라고? 당신은 지금 나랑 우리 지은 일을 배신한 거야. 돌이킬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거라고. 난 절대 당신 용서 못해. 아니, 용서 안 할 거야. 결국 저는 당시 6살이던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모든 걸 버리고 다시 혼자가 된다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이런 관계를 지속하는 게 저와 아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길 것 같았거든요.
결혼 후 친정 부모님과 사이가 더욱 소원해졌기에 기댈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다행히 전에 같이 일하던 동료가 숙식이 가능한 파출부 일을 소개해줬고요. 그 집 사모님의 배려로 아들과 함께 지내며 일할 수 있었죠. 하루하루가 고됐지만 그래도 아들 하나만 보며 버틸 수 있었어요. 엄마가 우리 지훈이 꼭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지훈이만큼은 행복하게 해줄 거야. 엄마, 난 지금도 행복해.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무구한 얼굴로 제게 안겨오는 아들을 볼 때면 가슴이 저미는 듯 아프면서도 행복했어요. 제게 아들은 삶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었죠. 하지만 하늘도 참 무심하시죠. 언젠가부터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가슴 한쪽에 단단한 덩어리가 만져지고 이유 없이 피로가 몰려오더군요. 일하는 집 사모님의 권유로 병원에 가게 됐는데요. 몸살약이나 좀 지어받고 나오려던 건데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절 붙잡더군요. 좀 더 추가적인 검진이 필요하겠지만 아무래도 유방암인 것 같습니다. 그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네? 제가 유방암이라고요? 네. 그래도 아직 초기이니 수술과 치료를 병행하면 완치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일단 입원부터 하시죠. 이 돈도 돈이었지만 저 없이 홀로 남겨질 아들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염치불구하고 일하는 댁 사모님께 부탁드려봤지만 바깥 사장님의 반대로 무산됐고요. 한 달치 월급만 퇴직금조로 더 받은 채 쫓겨나게 됐죠.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려 제 연락은 받지도 않았네요. 술에 취해 걸핏하면 주먹을 휘두르는 아버지가 있는 친정집은 고민할 것도 못 됐고요. 결국 저는 아들을 보육원에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그 결정은 평생 제 마음속에 남을 가장 큰 상처였죠.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비가 무섭도록 퍼붓던 어느 초가을, 아들의 손을 잡고 보육원으로 향하는 버스를 탔더랬죠.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은 저와 놀러 가는 줄 알고 얼마나 신나하던지요. 엄마, 우리 어디 가? 동물원? 놀이공원? 글쎄, 지훈이는 엄마랑 어디가 제일 가고 싶은데? 난 엄마랑 가는 거면 어디든 다 좋아. 엄마, 이따가 우리 도시락도 사 먹어? 나 과자도 먹고 싶은데. 그래, 우리 지훈이가 먹고 싶은 거 엄마가 다 사줄게. 도시락도 먹고 과자도 먹고. 보육원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자마자 근처 가게에서 도시락과 과자를 사서 간이 벤치에 앉아 먹었어요. 비가 오는 날이라 바람이 차가웠지만 아들은 연신 웃으며 말했죠. 엄마 진짜 맛있다. 엄마랑 이렇게 도시락 먹으니까 너무 좋아. 아들은 먹다 남은 과자를 제 입에 넣어주면서 환하게 웃었어요. 그런 아들의 웃음을 보며 저는 이게 아들과의 마지막이 아니길 바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보육원 앞에 도착하니 비에 젖은 낡은 간판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엄마, 여기가 어디야? 우리 여기 놀러 온 거야? 아들은 여전히 들뜬 목소리로 물었고요. 저는 간신히 떨리는 입술을 다물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훈아, 엄마가 잠깐 할 일이 생겼거든. 근데 그게 좀 오래 걸리는 일이라 지훈이가 당분간만 여기서 지내야 할 것 같아. 응? 나만? 엄마는 어디 가는데? 돈 벌러 가. 돈 많이 벌어올게. 지훈이 여기서 다른 친구들이랑 놀고 있어.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저는 혼란스러워하는 아들을 데리고 보육원 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원장님과 짧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아들은 저에게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고 손을 꼭 붙잡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아들의 손을 놓아야 할 순간이 왔을 때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고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지은이 엄마가 꼭 다시 데리러 올 거야. 그때까지 잘 지내고 있어야 해. 싫어, 엄마. 나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 나도 데려가. 아들은 무언가를 예감한 걸까요? 갑자기 울면서 마구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애써 제 품에서 떼어낸 채 밖으로 나갔죠. 엄마! 엄마!
악을 쓰는 아들의 울부짖음이 제 고막을 찢고 가슴을 핥혔어요. 돌아오는 길은 마치 끝없는 어둠 속을 걷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며 몸을 추스르는 데 집중해야 했으니까요. 암 치료는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러웠어요. 수술 후 회복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작된 항암 치료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갉아먹더군요. 매번 항암제를 맞고 나면 온몸이 천근처럼 무거워졌고 입안은 쓴맛과 구토감으로 가득 찼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목을 통과하지 않았고 머리카락은 한 움큼씩 빠져내리며 거울 속 제 모습마저 낯설게 느껴졌죠. 밤에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기 일쑤였고 희미한 불빛 아래 누워 아픈 몸을 부여잡고 흐느낀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네요.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이었어요. 매 순간 아들을 떠올리지 않는 때가 없었네요. 내가 이 싸움에서 지면 우리 지훈이는 어떻게 될까? 지훈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날 원망하고 있겠지? 하루에도 수백 번씩 그런 생각에 잠겨 눈물을 흘렸어요. 보러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몸 상태가 좋지 않기도 했고요. 아들에게 다가가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만약 제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되면 아들은 좋든 싫든 홀로 서기를 준비해야 할 테니까요. 어차피 끝까지 엄마 노릇 못할 거라면 차라리 정을 떼는 게 낫겠다 싶었죠. 한편으론 저도 사람인지라 이 시린 고독감이 저를 짓누를 때도 있었죠. 병실에 홀로 누워있는 동안 간호사들이 건네는 친절한 위로에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 없이 모든 고통을 혼자 짊어진다는 느낌은 제 삶을 한없이 허무하게 만들었죠. 내가 정말 이겨낼 수 있을까?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으며 버티는 하루하루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올가매던 고통 속에서도 제가 놓지 않았던 건 단 하나, 다시 아들을 만나야 한다는 의지였어요. 아들을 품에 안고 엄마 왔어, 지훈아. 많이 기다렸지? 이제 집에 가자. 하고 말하는 그 순간을 꿈꾸며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 작은 희망이 아니었다면 전 아마도 그 긴 싸움을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약 2년간의 긴 투병 끝에 마침내 의사로부터 완치 판정을 받았을 때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동안 고통 속에서 버텨온 모든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하지만 치료가 끝났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막 병을 이겨냈을 뿐 아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놓을 수 없는 숙제로 남아 있었죠. 맘 같아선 바로 아들에게 달려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들을 보육원에 한번 넘긴 건 부모로서의 권리를 어느 정도 포기한 것과 같거든요. 국가에선 제가 생활력이 없고 집도 뭣도 없다는 이유로 아들을 다시 데려가는 걸 허가해 주지 않았어요. 투병 생활을 하면서 생긴 어마어마한 빚도 제 발목을 잡았죠. 빨리 빚도 갚고 삶의 기반을 다져서 지훈이 다시 데려오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다행히 건강을 회복한 덕에 여러 일자리를 전전하며 돈을 모을 수 있었죠. 그 가운데 아들과의 재회에도 성공했어요. 보육원 측에서 배려해준 덕분에 한 달에 몇 번 횟수를 정해두고 아들과 짧게나마 만남을 가질 수 있었죠. 아들은 어지간히도 상처받았는지 처음엔 제 얼굴도 보려 하지 않았는데요. 나중엔 언제 그랬냐는 듯 제품에 안겨 엉엉 울더군요. 엄마, 우리 이제 같이 살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 지훈아. 엄마가 돈 얼른 모아서 지훈이 데리러 올게. 아들이 저와 살고 싶다는 의지가 워낙 강했던 터라 어느 정도 빚을 정리하고 월세방을 구하자마자 아들과 둘이 살 수 있게 됐어요. 아들과 다시 한 공간에서 잠들고 눈뜨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갈 무렵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바로 전 남편이었죠.
낡은 옷차림에 잔뜩 초췌해진 얼굴로 문 앞에 서 있는 남편을 보자마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갑자기 여긴 왜 온 거야? 우리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았어? 장모님한테 물어봤어. 그보다 나 좀 들어가도 될까? 할 말이 있어. 무슨 할 말? 그냥 여기서 해. 냉정한 제 반응에 남편은 우물쭈물했어요. 그러다 잠시 후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더군요. 나 그 여자랑 헤어졌어. 내가 잠깐 미쳤었던 거지. 그런 싸구려 술집 출신 여자가 뭐가 좋다고. 나한텐 당신이랑 지훈이가 제일 소중했는데. 남편이 상간녀와 결별했다는 소식에 놀란 것도 잠시, 이내 마음을 추스렸어요. 둘이 헤어지든 말든 이제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이제 와서 그런 말하면 뭐해? 더 듣고 싶지 않으니까 돌아가. 남편을 뒤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그런 저를 황급히 남편이 붙잡았어요. 현수가,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멍청하고 바보 같았어. 그래도 우리 다시 잘해볼 수 없을까? 지훈이 아빠로서, 그리고 당신 남편으로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 이제 와서? 됐으니까 썩 꺼져. 전 그대로 남편을 매몰차게 쫓아내려 했는데요. 하필이면 그때 밖이 시끄러웠는지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러다 남편을 발견하고는 두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아빠다. 아빠 맞지? 그래, 우리 아들. 아직 아빠 얼굴 기억하는구나. 아빠 없는 새 많이 컸네. 남편은 눈물바람을 하면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제와 좋은 아빠인 척하는 게 어찌나 가증스럽던지요. 하지만 아직 어린 아들은 그런 자기 아빠를 차마 외면하지 못했어요. 제게 그간 내색은 안 했지만 제 아빠를 많이 그리워하던 눈치더군요.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을 집 안으로 들이고요. 그날 모처럼 만에 세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요. 그게 아들은 너무나도 좋았나 봐요. 이후로도 자꾸만 남편을 찾더군요. 엄마, 우리 아빠랑 같이 살면 안 돼? 아빠도 우리랑 다시 같이 살고 싶다는데. 아빠가 무슨 잘못을 했는진 모르지만 엄마가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응? 아들은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났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아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면 비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자 아들이 다시 간절한 눈빛을 보냈어요. 부탁이야, 엄마. 나 아빠가 필요해. 친구들이 아빠랑 목욕탕도 가고 같이 놀이동산도 가는 게 얼마나 부러웠다고. 급기야 아들은 눈물바람까지 보였어요. 그렇게 된 이상 제가 취할 행동은 하나뿐이었죠. 세상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잖아요. 그렇게 저는 다시 남편과 재결합했는데요. 이 초반에는 정말 꿈만 같았어요. 남편은 아들에게 놀라울 정도로 다정했고 저와의 관계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듯 보였죠. 가족끼리 오랜만에 외식을 하며 웃고 떠들 땐 드디어 정상적인 가족의 모습을 되찾았다는 생각에 안심이 됐고요. 공원에서 남편과 공놀이를 하며 즐거워하는 아들을 보면 잘한 선택이었다는 믿음도 생겼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부터 남편은 다시 술자리가 잦아졌고요. 예고 없는 무단 외박도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또다시 불길한 예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그 예감을 애써 무시하며 남편을 믿어보려 했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씻는 사이 핸드폰 메시지 알람이 울렸어요. 이 소리가 난 쪽으로 가보니 식탁 위에 남편의 휴대폰이 덩그러니 놓여 있더군요. 늘 씻을 때도 핸드폰을 떼어놓지 않는 사람이 웬일로 핸드폰을 두고 갔더라고요. 치열한 내적 고민 끝에 남편의 핸드폰을 들어올려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문자 발신인은 전에 만나던 상간녀도 아닌 제 사회 다른 여자였죠. 자기야, 가방 너무 마음에 든다. 고마워. 역시 자기가 최고야. 사랑해. 그 문자를 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남편이 씻고 나오자마자 바로 핸드폰을 들이밀며 물었죠. 이거 뭐야? 당신 또 바람난 거야? 아니 그게...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던 것도 잠시 이내 뻔뻔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나 이번에 새로 들어간 회사 동료야. 동료. 나 처음 왔다고 잘 지내보자고 문자한 거 가지고 오해하지 마. 오해라고? 당신은 회사 동료한테 가방을 사줘? 사랑한다는 이 말은 또 뭔데? 제발 거짓말을 하려거든. 그럴듯하게 하기라도 해. 그래야 속아 넘어가주는 척이라도 할 거 아니야. 제 고함에 남편의 표정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니 그게... 미안해 현수가. 내가 일부러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길에서 우연히 만난 여잔데 이 여자가 먼저 내 꼬셨어. 자기 외롭다는 둥, 술이 고프다는 둥. 그걸 변명이라고 해? 이 개자식. 네가 어떻게 나한테 또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널 어떤 심정으로 받아들였는데? 여보 진정해. 나 다시는 이 여자 안 만날게. 당장 연락처도 지우고 쳐다도 안 볼게. 어? 꺼져. 이미 늦었어. 넌 또 날 배신했다고? 여보 이러지 말고 일단 진정 좀 해봐. 지훈이 생각도 해야지. 지훈이 또 애비 없는 자식으로 만들 거야? 남편의 입에서 튀어나온 아들의 이름에 숨이 턱 막혔어요. 저와 남편이 재결합한 뒤로 아들이 부쩍 밝아진 건 사실이었어요. 그런 아들에게 또 뭐라고 말하면서 이혼한다 해야 하나 눈앞이 캄캄했죠. 결국 저는 남편과 우선 각방을 쓰는 걸로 하고요. 이번엔 변호사도 선임해 제대로 위자료 소송까지 해볼 작정이었는데요. 남편의 뒤를 마음먹고 털어보니 웬걸 남편은 상습적으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는 바람둥이였어요. 저한테 걸린 게 2번일 뿐 아주 버릇처럼 여자를 만나고 다녔더군요. 살림까지 차렸던 상간녀와 헤어진 것도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죠. 남편의 배신이 생각보다 제 몸을 너무 힘들게 한 걸까요? 어느 날 불길한 징조처럼 다시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꾸만 가슴이 뭉치는 것 같아 결국 또 병원을 찾았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어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지난번 추적 관찰 때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암이 재발한 것 같습니다. 이미 임파선 쪽으로 전이까지 된 상태라 수술을 서둘러야겠어요. 차라리 시한부 선고도 그보다 아프진 않았을 거예요.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이 기가 막히고 무엇보다 너무 끔찍했어요.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다는 생각에 병원 복도에 홀로 앉아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제 머릿속에는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번에도 이겨내야 해. 우리 지훈이를 위해서.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으며 저는 다시금 긴 싸움을 시작했죠. 아직 이혼 전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제 보호자였어요. 암투병 중에 이혼 소송을 끌고 나갈 자신도 없었기에 일단은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죠. 남편은 눈물까지 흘리면서 슬퍼하더군요. 미안해 여보. 당신이 아픈 거 다 나 때문이야. 내가 당신 속을 너무 썩이는 바람에 내가 잘못했어 여보. 당신 대신 내가 아파야 하는데. 설사 빈말이라 해도 그 말이 싫지는 않았어요. 암 재발병이라는 너무 큰 시련을 맞닥뜨려서일까요? 누구에게라도 의지하고 싶었죠. 그게 설령 바람을 수도 없이 피운 남편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또 한 번 배신했네요. 처음엔 마치 전과 달라진 사람처럼 저를 위하는 척했어요. 당신이 낫기만 한다면 내가 뭐든 다 할게. 치료비는 걱정 말고 지훈이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당신은 마음 놓고 치료에만 전념해. 남편의 말이 진심이길 바랬어요. 하지만 수술 후 투병 생활이 길어지자 남편은 점차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아들 학교 준비물도 안 챙겨줘서 학교 선생님이 제게 전화하는가 하면요. 아들이 면회를 올 때마다 행색이 점차 꾀죄죄해지더군요. 지훈이 꼴이 이게 뭐야? 옷 안 갈아입혔어?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빨래를 통 못했거든. 뭐 어때? 계집애도 아니고 사내 자식인데. 안 그래 지훈아? 괜찮지? 응, 난 괜찮아 아빠. 말과는 달리 아들의 얼굴은 한없이 어두웠어요.
언젠가부터 아들은 제 앞에서도 남편 눈치를 보고요. 부쩍 말수가 줄었죠. 슬쩍 찔러보니 아들이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요즘 아빠 무서워. 자꾸 나한테 화만 내고. 엄마 언제 집에 와?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들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남편에게 미친 듯이 화를 냈죠. 당신 제정신이야? 나 없어도 지훈이 잘 돌보겠다며 걱정 말라며. 근데 애한테 대체 뭘 어쨌길래 애가 저렇게 당신을 무서워해?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나도 일하랴 집안일하랴 지훈이 챙기랴 얼마나 힘든지 알아?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라고. 내가 전세계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고생을 해야 돼? 남편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긴커녕 적반하장식으로 오히려 성만 냈어요. 그리고 이후 급격하게 병문안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죠. 그때부터 불안하다 싶더니만 계절이 2번인가 바뀌었을 무렵 남편이 전화로 제게 이별을 통보했어요. 현수가, 솔직히 나 이 생활 더는 못 견디겠다. 당신은 병원에만 있으니 편하겠지만 난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언제까지 호래비처럼 집안일하고 애까지 돌봐야 돼?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그래, 우리 이번엔 진짜 갈라서자. 미안하다. 그럼 지훈이는 어쩌고? 그래, 뭐 이혼 좋다 이거야. 근데 조금만 기다려줘. 적어도 내가 퇴원해서 지훈이 돌볼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지훈이 곁에 누군가 보호자는 있어야 되잖아. 막말로 당신이 언제 죽을 줄 알고 그걸 기다리냐? 친정에 맡기든 뭘 하든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 진짜 책임감 없다. 당신 같은 쓰레기를 다시 받아주는 게 아니었는데. 난 진짜 잘해보려고 했어. 이렇게 된 건 따지고 보면 당신 탓이라고. 그러게 누가 암 걸리래? 남편은 제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무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튿날 차가운 표정으로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찾아왔죠. 지훈이 지금 방학인 건 알지? 나 출근해야 되니까 당신이 데리고 있든 다시 보육원에 보내든 알아서 해. 뭐? 당신 지금 애도 듣는데 대체 무슨 소리를... 모르겠고. 난 이제 간다. 남편은 그렇게 무정하게 떠나버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눈칫밥을 먹었는지 아들은 울지도 않더군요.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지 아빠 가는 뒷모습을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죠. 그 모습에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져 내렸네요. 이리 와 지훈아. 불쌍한 우리 아들. 아들을 끌어안고 정말 얼마나 많이 울었나 모르겠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그새를 못 참고 또 바람이 난 거였어요. 더군다나 이번 여자는 자기가 운영하는 미용실만 3개를 갖고 있는 제법 돈 많은 여자더군요. 그런 여자를 암 걸린 아내와 뒤치다꺼리 해야 하는 아들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남편에게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었지만 당시에 저는 투병 생활을 이겨내는 게 고작이었어요. 아들은 급한 대로 우선 이웃 아주머니에게 돈을 주고 맡겼는데요. 그래도 아주머니가 마음씨 좋은 분이라 아들을 나름 잘 보살펴줬어요. 물론 아들 입장에선 그 나이에 남의 집살이하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그걸 증명하듯 아들은 병원에 올 때마다 나날이 얼굴이 어두워졌네요. 밝고 명랑하던 녀석이 언젠가부터 부쩍 말수가 줄고요. 잘 웃지도 않았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병원에 아들이 찾아와 저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간병인분이 제 아들을 보고 묘한 표정을 짓더군요. 사모님, 이 아이가 사모님 아들이에요? 네. 여사님은 처음 보시겠구나. 지훈아, 여기 여사님한테 인사드려. 엄마 간병해 주시는 분이야. 치료비를 내주던 남편이 또 바람이 남과 동시에 지원도 뚝 끊어버렸기에 간병인도 해고했거든요. 저 혼자선 그 어마어마한 간병비를 댈 능력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다행히 병원에서 복지제도를 알아봐 주신 덕분에 새 간병인을 고용할 수 있게 됐어요. 일한 지 얼마 안 돼 그분이 저희 아들을 본 건 처음이었죠. 내성적인 아들이 쭈뼛거리며 인사하는데 간병인의 반응이 아무래도 좀 이상했어요. 뚫어져라 아들을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결국 제가 다시 입을 열었죠. 왜 그러세요, 여사님? 저희 지훈이가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름이 지훈이에요? 혹시 강지훈? 이 아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보육원에서 지내지 않았나요? 땡땡시에 있는 보육원이요. 네, 맞는데 그걸 어떻게... 놀란 제가 멍한 표정을 짓자 간병인 분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리더군요. 참, 세상 인연이란 게 이런 걸까요? 사실 제가 간병인으로 일하기 전에 지역 보육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했거든요. 그때 지훈이를 봤던 것 같아요. 물론 지훈이는 절 기억 못하는 것 같지만 저도 몇 번 안 봐서 긴가민가 했는데 이름까지 들으니 바로 생각이 나네요. 뜻밖의 인연에 제가 입을 떡 벌린 것도 잠시, 간병인 분이 또다시 뜻모를 말을 했어요. 가만히 있어보자. 이건 저 혼자 알고 있을 게 아니네요. 지훈이를 정말 그리워하는 분은 저 말고 따로 있거든요. 네? 그게 무슨... 잠시만요. 곧 알게 되실 거예요. 간병인은 갑자기 병실 문 밖으로 나가더니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사이 간병인은 전화를 끊고 말했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오실 거예요.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안으로 들어섰어요. 흰 가운을 입고 있는 제법 나이가 있는 남자였는데요. 글쎄 간병인 분이 그분을 보자마자 병원장님 오셨어요? 하고 외치는 게 아니겠어요. 도대체 이 병원에서 제일 높은 병원장이란 사람이 제가 입원한 병실엔 왜 온 건지, 저뿐 아니라 그 병실에 있던 모든 환자들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났어요. 아들이 병원장님을 보자마자 아저씨! 하면서 달려가 안기는 게 아니겠어요. 병원장님 역시 아들을 끌어안고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그래, 우리 지은이 그동안 잘 지냈어? 아저씨 안 까먹었구나. 그럼요. 제가 어떻게 아저씨를 까먹어요. 새별이도 아저씨들 다 기억해요.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요. 아이, 그랬어? 녀석도 참. 아들을 어르던 병원장님은 이내 제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더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여기 있는 지훈이 어머니 되신다고요? 저는 이 병원 병원장으로 있는 윤철순이라고 합니다. 아, 네. 근데 도대체 우리 지훈이와는 어떤... 그러자 병원장님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러다 한참 뒤 조용한 목소리로 사연을 털어놓더군요. 알고 보니 병원장님은 몇 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내를 잃었는데요. 그 일로 하나뿐인 딸이 소아 우울증과 실어증에 걸렸다고 해요. 딸은 유치원도 못 다니고 이후 진학한 초등학교에서도 좀처럼 적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게 해줄 수 없을까 고민하다 같이 보육원으로 봉사활동을 다니기 시작했죠. 그래도 딸의 상태는 별반 차도가 없었는데 이 땡땡 보육원에서 지훈군을 만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지훈군이 저희 딸의 하나뿐인 친구가 되어줬고요. 덕분에 제 딸은 다시 웃고 말할 수 있게 됐죠. 그 말에 아들이 보육원에 있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아들이 유독 샛별이란 아이와 친하게 지냈다는 게 기억이 나더군요. 저는 그 아이가 그냥 보육원에서 같이 지내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병원장님의 딸이었던 거예요. 병원장은 이어서 말했어요. 한동안 제가 해외에 일이 있어 봉사활동을 못했는데요. 그 사이에 지훈이가 갑자기 떠나버려서 참 난감했습니다. 딸아이도 많이 울었고요. 보육원에서도 안타까워했지만 어머님하고 연락이 잘 안 된다고. 아, 그 이후에 제가 연락처를 바꿨거든요.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줄은 몰라서... 아닙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지훈이를 다시 보게 되니 좋네요. 이러실 게 아니라 일단 병실부터 옮기시죠. 네? 병실을 옮기다뇨? 지훈이는 저에게 저희 딸의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연히 어머님에게도 그에 걸맞는 예우를 다해야죠. 제가 극구 사양했는데도 병원장님은 직원들을 시켜 저를 VIP 병실로 옮기게 했어요.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저를 보며 다짐이라도 하듯 말했습니다. 지훈 어머님, 이제부턴 제가 최선을 다해 치료를 돕겠습니다. 지훈 군이 제 딸의 생명을 구했으니 이젠 제가 어머님의 삶을 지켜드릴 차례입니다. 이후 병원장님은 치료비도 받지 않고요. 의사들을 진두지휘해 제 치료에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처음엔 너무 민망하고 불편했지만 이게 다 아들을 잘 둔 덕이라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복을 누리기로 했네요. 이후 아들은 병원장님의 딸하고도 재회했는데요. 이 샛별이라는 여자아이는 저희 아들을 보자마자 엉엉 울던 것도 잠시 이내 오빠 오빠 하면서 그 뒤를 쫓아다니더군요. 아들도 모처럼 만에 다시 웃음을 되찾았죠. 병원장님과 같이 봉사활동을 다니던 저희 아들의 존재를 병원장님에게 알려준 간병인 분에게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극구 사양하셨지만 병원장님이 따로 현금 사례를 해주셨죠. 근심거리가 어느 정도 해결된 덕분일까요? 다행히 저는 또 한 번 암을 극복할 수 있었고요.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병원장님과 새로운 인연을 이어가게 됐죠. 맞아요. 저와 비슷한 아픔이 있는 그분과 연인 관계로 발전한 거예요. 사실 불같은 연애 감정보다는요, 가장 힘든 순간에 제 옆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분이었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가게 됐네요. 그분 역시 딸에게 하루빨리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어 하셨고요. 어떻게 보면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관계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행하진 않았어요. 그분은 전 남편과 달리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해 주셨으니까요. 전 남편이 제게 저지른 만행을 알게 된 날, 그분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현숙 씨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 놈은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현숙 씨를 아프게 한 만큼 내가 꼭 되갚아주고 싶어요. 솔직히 말리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렇게라도 전 남편에 대한 복수를 할 수만 있다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았거든요. 이후 병원장님은 흥신소를 통해 전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조사했고요. 그 결과 상간녀가 운영하던 미용실에 얽힌 탈세 혐의를 밝혀냈어요. 병원장님은 바로 국세청에 이 사실을 신고했고요. 사람들을 매수해 그 미용실 사장이 남의 가정을 파탄낸 파렴치한 상간녀라는 걸 소문냈죠. 얼마 뒤 상간녀의 업장은 바로 세무조사에 들어갔고요. 소문이 돌면서 조금씩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더니만 얼마 안 가 폐업하고 말았네요. 전 남편 또한 타격이 컸어요. 흥신소 조사 결과 전 남편은 도박 중독으로 심각한 빚을 지고 있더군요. 저랑 결혼 생활할 때부터 도박에 손을 댔더라고요. 어쩐지 늘 돈이 없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더니만. 어쨌든 병원장님은 전 남편의 직장에 이 사실을 알렸고요. 결국 전 남편은 다니던 회사에서 쫓겨났죠. 이후 전 남편은 도박빚에 시달리며 궁지에 몰렸고요. 상간녀와도 결국 헤어졌어요. 그렇게 모든 일이 마무리됐구나 했는데 웬걸 얼마 뒤에 전 남편이 저를 찾아왔어요. 전 제가 복수했다는 걸 알고 따지러 왔구나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제가 병원장과 잘 돼간다는 걸 알고 배가 아파 온 거더군요. 여보,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자기가 한 짓은 생각도 못하고 따지는 전 남편을 보면서 기가 막혔어요.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상습적으로 바람 피우던 당신이 할 말이냐고. 남자랑 여자랑 같냐? 그리고 난 잠깐의 일탈 같은 거였지 당신 말고 진지하게 생각한 여자는 하나도 없었다고. 근데 당신은 어떻게 그것도 병원장을. 당신도 결국 다른 여자들하고 똑같아. 남자 돈밖에 안 버는 더러운 여자였다고.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전 남편의 뺨을 갈겼어요. 예상 밖의 공격이었는지 전 남편은 몸을 휘청하더니만 그대로 뒤로 나자빠지더군요.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당신 지금 날 때렸어? 보자 하니까 이게 아주 사람을 호구로 알고. 흥분한 전 남편이 달려와 제게 손을 올렸을 때였어요. 대문이 열리며 병원장님이 나왔고요. 바로 달려와 제 앞을 가로막은 뒤 남편을 향해 주먹을 날렸죠. 남편은 별다른 반항도 못하고 또다시 뒤로 자빠졌네요. 그런 전 남편을 향해 병원장님은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죠. 이 쓰레기 같은 자식이 무슨 낯짝으로 여길 찾아와? 한 번만 더 현숙 씨 앞에 얼씬거려봐. 그땐 회사 잘리는 걸로 안 끝날 테니까. 뭐? 설마 우리 회사에 나 도박한다는 사실 알린 게 이제야 그 나쁜 머리가 돌아가나 보지?
참고로 당신이 만나던 그 더러운 상간녀 미용실 망하게 만든 것도 나야. 내가 남들보다 좀 빨리 성공한 덕에 돈이랑 권력이 아주 남아 돌거든. 어떻게? 이 다음엔 또 뭘 잃게 해줄까? 사지를 절단내줄까? 병원장님의 협박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어버버 하더니만 병원장님이 또 한 번 주먹을 휘두르려는 신용을 하자 그대로 도망가 버렸죠. 그 모습에 10년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았네요. 현재 전 남편은 여전히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어요. 겹지인의 말에 의하면 여전히 도박을 끊지 못해서요. 사채까지 끌어다 쓰며 막장의 길을 걷고 있다 하더군요. 반면 저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이어가고 있어요. 병원장님, 아니, 이 남편은 여전히 제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고요. 아들과 딸은 서로를 친남매처럼 아끼며 밝게 자라고 있습니다. 비온 뒤 땅이 굳는다고 이제는 과거의 시련이 오늘의 행복을 더 빛나게 만들어줬다고 믿어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